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에메랄드 박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드릴 책은 바로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 네, 제가 20대 때 22살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사람을 다루는 일이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마냥 내가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경험이란 자본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닐까? 단순히 뭐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 설명을 해주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죠.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하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다루고 그들과 함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이 터득하는데 제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카네기 인간관계라는 책은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또한 이 책의 제목을 들어보지 않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죠? 캐나다에 산 때도 그 챕터스라는 큰 서점이 있는데 항상 갈 때마다 베스트셀러 자리에 놓여져 있던 책이에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볼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심지어 아메리 시작하고 나서도 이 책이 늘 AP 서점에 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 서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좀 그냥 식상할 것 같고 뭔가 뻔한 얘기 할 것 같은 약간 나만의 편견이 나도 모르게 있었던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 책을 볼 기회가 생겨서 읽으면서 정말 내가 이 책을 왜 이제 읽었을까? 충격. 이걸 좀 진작에 읽었더라면 진짜 내가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얻었지만 찬찬히 돌이켜보면 저의 미숙함으로 인해 또 떠나보내고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미숙함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게 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이 남았잖아요. 앞으로 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사귀어 나갈 텐데 이런 원리들을 적용하면 정말 내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준 그런 책입니다. 또한 리치 디부스 회장님 역시 이 책을 평생에 걸쳐서 강력 추천을 하셨고 그 또한 20대 때 이미 데일 카네기가 운영하는 그런 화실 스피치 강좌에 등록을 하셔서 이 카네기의 비법을 배우셨다라는 그런 역사가 있는 책이죠.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제가 두 편에 나누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영어 제목은요.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이에요. 좀 다르죠. 인간관계로 이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내가 친구를 얻어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노하우를 총망라한 가장 핵심적인 참고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에요. 넌픽션 부분에서. 무려 193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벌써 84년에 걸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강산이 8번 변하는 동안에도 세대를 초월해서 많은 독자들에게 선택되어지고 읽혀오고 그 원리가 세대를 초월해서 입증되어진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이 과연 이 책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출판사상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속으로 궁금해하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인 사람을 어떻게 사귀고 영향을 이분들에게 미치고 이런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 장기간 축적된 인간 경영 노하우를 굉장히 쉽게 저서를 했어요. 문장도 굉장히 고전적인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쓰여진 문장들이요. 다른 소설에도 인용이 되고 정치의 판에서도 인용이 굉장히 많이 되는 굉장히 클래식한 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사뿐만이 아니라 주부들부터 뭐 엔지니어부터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이르러서 내가 하는 일과 사람을 다루는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당신의 일에 영향을 주나요? 라고 물어보면 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일이 힘들어요 하는 사람보다도 다들 사람이 너무 어렵다. 뭐 직장에 있든 어떤 기술직에 종사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사람을 다루고 어떻게 이걸 해나갈 것인지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오랜 세월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지만요 정작 진짜 실질적인 부분이 사람을 어떻게 경영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어떤 조직원의 지위가 있어 내가 군림하는 그런 리더십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고요. 인간적인 나만의 매력과 그들에게 진심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미암아 추종자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21세기는 하이테크의 시대가 아니라 하이터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이테크는 내가 어떤 기술과 전문성만 보장되면은 얻을 수 있는 능력이지만요. 하이터치는 나를 따르는 열렬한 리더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람을 통해 결과를 창출해야 되는데 진짜 이 시대에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인재는 바로 하이터치 리더라는 것이죠. 저희 아메이 사업을 빗대서 표현한다면 아메이 사업은 100% 하이터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테크놀로지 본사에서 다 제공을 해줘요. 저희는 뭐뭐 하면 되죠? 하이터치의 능력을 개발을 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알게끔 깨닫게 해주고 리더로 성장시키는 그 일이 바로 아메이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 책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에 의하면요, 엔지니어와 같은, 엔지니어링은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그러한 기술 분야에서도 어떤 기술적인 지식에 의해서 성공을 거둔 사람은 15%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85%는 인간을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양의 능력치가 보장이 됐다 그러면요. 한 사람은 사람을 정말 잘 다루고 그들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부의 어떤 영향력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와 직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에 더해서 나의 생각을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또한 리더십을 발휘해 사람들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남보다 뛰어난 급여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80년 전에도 사실이었고 지금도 진리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낙하산과 같아서 펼쳐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기 마련인데 누가 각 사람에 있는 이 낙하산을 더 많이 펼쳐낼 수 있는가, 그 능력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디 록펠러, 미국 최초의 억망장자이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을 다루는 능력은 설탕이나 커피처럼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를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지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능력을 내가 소유하는데 더 많은 것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억만장자가 되었을 수 있었다고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카고 대학과 YMCA 연합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성인들을 상대로 연구를 조사한 그 사례가 있는데요. 성인들이 정말 배우고 싶은 과목이 무엇일까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는 놀랍게도 건강에 관한 지식이었고요. 너무 희소식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귀고 이해하느냐. 또한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고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가. 나는 이게 너무 배우고 싶어요 라고 모든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목은 그럼 없냐? 대학 과목을 싹 조사해봤더니 그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조차에서도 이 과목을 제시하는 대학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이거를 강좌를 펼쳐보려고 원래 이 데일 카네기가요, 화술, 스피치 기법, 연설 기법을 많이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연설 기법을 가르치다 보니 이것만 가르칠 게 아니라 실제 사람과의 관계를 경영하는 노하우까지 같이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 조사를 실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시를 하려고 보니까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책이 없네. 단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강좌에 쓰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책이 이 책이고요. 무려 15년에 걸쳐서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완성이 된 정말 역사적인 책이라는 것이죠. 이 책을 쓰기 위해서요, 데일 카네기가 수많은 신문기사, 잡지기사, 가정 법원의 기록, 그리고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어떤 책과 연구원들을 고용하기도 했고 심리학도 굉장히 들여다봤고요. 논문과 많은 전기들이 섭렵하면서 모든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다뤄왔는지 그 노하우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책을 한 번 쓰여지고 말았다면 이 책은 계속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고 업그레이드되고 피드백을 받고 업그레이드되면서 한 아이가 성장을 하듯이 이 책 또한 수많은 실험과 적용점을 거쳐서 성장하고 개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 코스에서 성인들을 위해서 강의를 할 때 실제 이걸 너가 적용해봐 해서 성인들이 실제 필드에서 사업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고 돌아와서 이랬어요. 이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거 다시 적응하고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연구소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나타난 원리들이요, 마치 마법처럼 작동한대요. 진짜 놀랍게도요, 300명이 넘게 거르고 있던 한 사장은 항상 직원들이 자기가 다가가면 다 자기를 외면해. 막 무서워해. 근데 이 원리를 적용했더니 모든 직원들이 먼저 찾아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가정에 적용이 됐을 때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정말 혁신적으로 좋아지기도 시작하고 그런 세일즈맨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실적을 올릴 수 없었던 영역에서 원리를 적용했더니 무한의 실적을 올리기도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증명하는 그런 결과가 보장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하버드 대학 출신의 한 사업가는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버드 대학 4년에서 배운 것보다 23주 훈련 과정에서 배운 게 훨씬 더 많았다라고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요,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일단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입니다.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거치죠, 이 3가지만 집중적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직접
사서 보세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 6가지 방법. 세 번째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네 번째는 리더가 되는 9가지 방법. 여러분들 중에 이 4가지 중에 난 하나도 필요 없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난 이거 다 필요해. 난 무조건 필요해 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그쵸? 저 읽으면서 이거 나 무조건 필요해 막 이 마음으로 막 읽었는데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 역사를 가지고 정말 인간관계의 노하우를 총망라한 첫 번째 원칙 뭐였을까요? 사람을 잘 사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첫 번째 원칙이야 라고 했던 그 원칙이 과연 뭐였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게스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가장 첫 번째 제1의 대원칙이 뭐였냐면 바로 나단 비판이나 비난, 불평을 하지 말라 이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너를 좋게 만들어 이런 게 아니라 절대 비판과 비난을 하지 마. 인간관계를 읽고 경영해 나가는 제1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역사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1931년도에 뉴욕시에서 전대미문의 대범인 검거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대요. 이 범인은 경찰을 살인한 경찰 살인범으로 유명했는데 높은 고층 아파트에 몸을 숨기고 있었고 150명이 넘는 경찰들과 형사들이요 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그리고 막 최루탄을 막 하면서 어떻게든 얘를 포위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 범인은요 그 아파트의 큰 어떤 그 소파 뒤에 몸을 숨기고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계자들 보시오 하면서 피로 얼룩진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너무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범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사소한 걸도 사람을 살인하는 아주 흉악한 살인범이었는데 여자친구랑 차에서 이렇게 데이트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똑똑 제발 이렇게 면허증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곧장 총 빵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가서 경찰총을 한번 더 죽이고. 그러니까 진짜 사소한 거에 그냥 좀 죽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피로에 지쳐있기는 하지만 나의 가슴 속에는 누구보다 온화하고 다정한 마음이 있다. 나는 어느 누구에도 해를 끼치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자기를 쓴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 전기 의자의 고문이 이제 사망하게 됐는데 사망하기 전에도 스스로 반성을 했을까요? 내가 사람을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반성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을 지킨 것뿐인데 이 꼴이 됐다 이러고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쌍권총 크롤리라는 범죄자의 극한된 얘기일까? 보시면요 미국 제일의 악명 높은 잔인한 갱단의 두목이었던 이분도 어떻게 자신을 표현했냐면 나는 내 인생의 전부를 사회를 위해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얻은 거는 차가운 세간의 시선과 비난 그리고 범죄자는 낙인뿐이었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해고한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또 다른 분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악명 높은 마피아였대요. 진짜 사기 많이 치고 다녔던. 근데 이분도 조직폭력배인데 나는 사회자선사업가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인정 못 해줄 뿐이지 나는 그 누구보다 자선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자가 이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뉴욕에 굉장히 이제 악명 높은 교도소장이에요. 이분과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들이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 중에 나를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면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인데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금고를 털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계속 합리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요점은 뭐냐면은 자 이러한 악명 높은 사람들조차 내 자신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어떨까? 본인에 대해 어떤 비난을 많이 들었을 때 그거를 참여하고 반성하고 받아들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분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 자신의 이름으로 백화점을 설립한 이 존 워너메이커도 나는 무려 30년 전에 타인을 비난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없다라는 걸 배웠대요. 그 이후로 자기는 절대 타인을 비난하지 않고 내게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워너메이커는 젊어서 이런 교훈을 깨달았지만 이 데일 카네기는 한참 후에야 사람들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100의 99명은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많은 실수를 우리 흔히 하는 실수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좀 고쳐주면 될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비난으로 들리는 거죠. 놀라운 사실. 비판이란 쓸데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인 입장에 서게 하고 되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제가 이 비판에 대해서 저희 팀에서 먼저 이걸로 책 강의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해놓고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빠를 또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잔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한테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엄마한테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신랑이 보더니 야, 넌 네가 그렇게 강의해놓고 왜 너는 왜 그러냐고.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이게 이래서 이게 안 고쳐지는구나. 그치만 여러분 알아야 되고 우리 고쳐야 돼요. 모두 다 고쳐야 돼요. 비판이란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자중심,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손상을 주고요. 심지어는 원한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간대요, 이게. 그래서 이 유명한 스키너라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잘한 거에 대해 칭찬을 받은 동물은요, 못한 거에 대해서 비난받고 비판받고 벌을 받은 동물보다 훨씬 빠르게 배우고 성장한다라는 게 동물에게 증명이 됐대요. 그래서 사람은 어떨까?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판을 해서 고치게 하는 것보다 지적질보다도 칭찬을 해서 성장시키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에 의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럼 너무 좋겠지만 원한을 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판이 불러일으키는 원한은 직원들과 가족, 친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러면서도 비판한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비판에? 아무것도 쓸모없다라는, 그래서 바보들만이 하는 것이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이런 비판의 무익함이 나타났는데 이 스티브 루즈벨트 대통령과 테프트 대통령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후임자를 선출할 때 테프트가 잘할 것 같아서 막 추천을 해줘서 대통령이 당선시키고 자기는 이제 아프리카에 막 이제 사자 사냥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믿고 맡겼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해놨던 정책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정책을 막 시행하는 거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테프트를 비판한 거예요. 얘는 이래서 안 된다면서. 그리고 나서 차기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기 위해서 진보당을 따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 이 공화당이 아주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 후에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공화당이 완전 대대적인 참패를 거두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태를 보면서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냐 봤을 때요. 루즈벨트는 테프트를 비판했지만 테프트는 과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요점이라는 거예요. 반성을 했을까? 생각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그 생각할 때만 그때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의 요점은 뭐냐면 루즈벨트의 모든 비난이 테프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데 완벽하게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하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게밖에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는 계속 되풀이한다.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비판이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나 내가 누군가를 비난한 마음이 생겼을 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비난이란 집비둘기가 같아서 항상 나한테 돌아오기 마련이다. 우리가 바로잡아주려고 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들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어떻게 해요? 나를 평생 비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인간관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사람을 잘 다루었다라고 평가되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죠. 남북정전의 승리를 이끌었던 가장 세상에서 인간을 완전하게 다스렸던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 링컨이 처음부터 이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링컨이 뭘 진짜 좋아했냐면 그렇게 편지를 써서 대대적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좋아했대요. 편지도 쓰고 시도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놓고. 근데 그 습관이 변호사가 된 뒤에도 안 고쳐져서 반대파 인사들에 대해서 익명으로 막 비난의 글을 아주 풍자글을 막 게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중에 한 명이 진짜 잘못 걸려가지고 제임스 실즈라는, 물론 이 사람도 그렇게 인격이 좋지는 않았지만 대대적으로 인격을 비난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엄청 막 이제 창피함을 겪고 이거 누가 썼어? 그래서 알아내서 결국 링컨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결투를 실천한 거예요. 근데 그 결투가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결투. 근데 이미 링컨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안 하고 싶었지만 자기 명예가 달려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긴팔을 이용한 장점을 활용해서 진짜 이거를 배워가지고 목숨을 건 권투를 진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죽어야 끝나는 그 결투를 하기 직전에 이제 중기가 되어서 다행히도 결투를 하지 않게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를 겪으면서 링컨이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절대 누군가를 비난하면 안 되겠다. 이게 가장 세계에 걸쳐서 끔찍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두 번 다시 그 이후로는 남을 모욕하는 편지도 쓰지 않고 비웃지도 않고 절대 남을 비판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정말 왜 내가 목숨 걸고 깨달은 교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될 때 취임을 할 때도 이 성경 구절을 놓고 취임을 했는데 비판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평생에 걸친 좌우명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게티스버그 전투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링컨이 북쪽이고 남쪽에 이제 다른 이제 상대편 그 적군이요. 그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강물이 범람해서 도저히 건너갈 수도 없고 여기 링컨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아 이거야말로 남북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찰스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작전회고 뭐 필요 없다 당장 공격을 명령한 거예요. 근데 그 미드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공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반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질질 끌고 작전회의를 모집하고 괜히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해가지고 그 사이에 늘어난 강물이 다시 이제 줄어들어갖고 그 상대편 병사가 무사히 강을 건너서 그 절호의 찬스를 이제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링컨이.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장군이 내 말 안 듣고 왜 반대로 하냐. 그래서 엄청 화가 나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잘 이제 쓰여졌긴 했는데 사실 되게 화가 나 있었다는 게 느껴져. 그래서 막 구구절절 쓴 거예요. 이제 당신이 그렇게 했다면 좋은 장 될 수 있게 틀림없다. 근데 당신이 이 기회를 놓쳐서 지금 전혀 전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너무 좋았을 텐데 왜 그러냐. 이렇게 실망을 느꼈다. 한마디로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걸 받은 장군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링컨은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내지 않고 열심히 막 감정을 표현해낸 다음에 서랍에 탁 넣어놓은 거예요.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링컨이 죽은 뒤에 이 편지가 서류하면서 발견되었대요. 그러니까 뒤후에서의 역사가 알게 된 거죠. 아, 링컨이 이렇게 화가 났구나. 왜냐하면 링컨이 쓰라는 경험을 통해서 아무리 내가 비난하고 힐책해봤자 이거는 그 장문으로 하여금 서운한 감정만 불러일으킬 뿐이지 남는 게 없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내지 않았다. 반면에 또 한 가지 편지가 있는데 남북전쟁이 종결되기 전에 또 다른 장군에게 보낸 편지는 뭐냐면 존경하는 미드 장군, 만약에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건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럴 때는 이 편지를 파기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이 작전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 그럼 장군은 그냥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시켰어 라고 이야기하라라는 거예요. 그 증표를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라. 그래서 두 가지 대조되네. 공개되지 않은 편지와 공개된 편지를 통해서 링컨이 얼마나 유능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남의 결점을 바로잡아주고 개선시켜주고 생각을 갖고 있냐? 그렇다면 왜 본인한테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에게 화살을 돌려서 나를 되돌아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참 이제 성공하려고 하고 있을 때 유명한 작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작가의 노하우를 자기가 얻고 싶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잡지 기사를 모으고 있는 때여서 편지를 보낼 때 자기가 좀 인상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전에 이런 편지를 받은 거예요. 싹 쓰여지고 기술은 했으나 읽어보지는 않음. 그러니까 내가 썼지만 너무 바빠서 읽어볼 시간이 없었어요 라는 거 이제 어필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바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당시 바쁘지도 않고 중요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뭔가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 답장은 오지 않고 그대로 이제 돌아왔는데 딱 밑에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이제 무례한 짓은 그만두게, 적당히 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무례한 짓을 한 것도 사실이고 비난받을 만했지만 한 인간으로서 그것이 너무 서운했는데 얼마나 원망스러웠던지 10년 뒤에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읽을 때까지도 내 마음속에 끈질기게 남아있던 한 가지는 그가 나한테 입혔던 상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무례한 짓은 적당히 하게 이렇게 쓴 거에 상처를 받은 게 평생 같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남에게 원망을 받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을 신나게 비판하라. 그 비판이 확실할수록 효과는 더 커진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나를 원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도 내가 이렇게 외교 수완을 갖춘 대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한 가지 노하우는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나쁜 점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좋은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라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게 훨씬 유익하고 흥미있는 일이다. 또한 그것은 동정과 관용과 우애를 길러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례를 들어서 리치 회장님의 생각이 전 너무 많이 났어요. 리치 디부스가 성공하고 암을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그의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사람들을 다루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고 모든 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도 이 책을 즐겨 읽었죠. 리치 회장님의 사례는 무궁무진한데요. 예로 캐나다 사태로 인해서 아메라는 회사가 탈세범으로 몰리고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 리치와 제이가 만약 단 한마디라도 서로를 비난하는 말을 입 밖에 꺼냈다면 아마 아메리가 산산조각 났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힘든 시기에 절대로
네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꺼내지도 않았대요. 그들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은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서 아메라는 회사가 유지가 될 수 있었고요. 또한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리치가 얼마나 비난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는지가 나오는데요. 한 전용 조종사가 비행 사고를 냈을 때도 단 한마디도 그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 다음날 그를 불러서 자기가 이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한테 표현한 적이 있고요. 또 한 사례는 본사 직원이 보너스 플랜 체계를 자기가 실수로 바꾼 계산의 착오로 인해서 리치가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은 뭔가 계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 이 직원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엉엉 울면서 일찍 이제 은퇴를 했는데 다음날 딱 왔을 때 책상에 엄청난 장미꽃들이 책상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편지와 함께.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한 번도 리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원리는 어디 있었냐? 모든 걸 내가 안다는 거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죽을 때까지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감히 우리가 뭔데?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는가? 우리도 이 사람을 심판하는 거를 죽기 직전으로 미뤄두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내뱉는 모든 말이 있잖아요. 모든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나중에 다 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든 아니든 꼭 공적인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 것들은 다 어카운트로 다 적히고 있대요. 적히는 거 보이세요? 깃털 보이세요? 이게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만큼 우리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대인간관계의 원칙이었고요. 그러면은 제가 두 번째 원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 자, 비판하지 말라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바로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 자, 여러분 낚시를 할 때 물고기를 낚을 때 우리가 뭘 사용하죠? 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거기에다가 낚싯대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달아놓나요? 아니면 내가 떡볶이를 좋아해서 떡볶이를 달아놓고 물고기야 일로 와 하지 않잖아요. 뭘 달죠? 물고기가 좋아하는 걸 달아놓고 낚시를 하죠. 그래야 물고기를 낚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의 마음을 낚을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정말 필요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딱 하나밖에 방법이 없대요. 뭐 권총을 들이대고 야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 한 가지. 그거는 뭐냐면 스스로 그 일을 원하도록 하는 거. 이거 외에는 전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권총 들이미고 야 이거 너 안 하면 죽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오는 건 별거 없어요. 스스로 하여금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어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상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들이밀고 자꾸만 부여해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 거를 주는 것. 이게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기본을 몰랐어요. 내 말만 너무 많이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걸 파악할 만한 그게 그땐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내 말만 열심히 하고 막 판단도 미숙했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성장한 모습이 된 거겠죠. 그래서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모든 욕망 뭐냐면 모든 동기는 딱 두 가지에서 말미암는데요. 성적인 욕구와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래요.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합니다. 인간성의 내부에 존재하는 가장 강렬한 갈망은 바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래요. 누구나 다 있대요. 사람들이 누구나 나는 그런 거 해도 속으로는 진짜 속에는 나도 좀 위대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욕망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몇 가지 욕구가 있는데 건강과 장수, 음식, 수면,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 내세의 생명, 성적인 만족, 자녀들의 행복, 그리고 8번이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인데요. 나머지는 다 충족이 되는데요. 어찌어찌 해서 하면 해. 근데 이 8번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이루어져야지 충족될 수 있는 욕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8번의 욕구에 엄청 갈증을 느끼고 있대요. 다 목말라 있대요. 그래서 당신이 비즈니스 키우고 싶냐? 이 8번을 충족시켜라. 노하우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성에 있어서 가장 심오한 원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 자, 여기서 쓰인 단어가 소망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에요.
이 갈망이라는 거, burning desire는요,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타는 갈증, 우리 목마르면 막 죽겠잖아요. 그 정도로 타는 갈증이 누구나 갖고 있다. 이거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인정받으는 말미암아 아,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타인의 갈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죽었을 때 장의사조차도 마음으로 깊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장의사는 사람 죽으면 이제 좋아요 마땅한데 너무 슬퍼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그 느낌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가라는 거예요. 인간성의 가장 핵심에 들려있는 그런 갈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내가 나의 중요감,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 느낌을 어떻게 충족시켜주는지 말해준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줄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거 되게 심오하지 않나요? 이해되시죠? 한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중요감을 충족시켜 나가느냐, 그것이 성격을 형성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파악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진짜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정신병의 원인이요, 밝혀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뇌를 아무리 해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연구를 해봐도 정신병의 원인은 뇌적으로 사실 문제가 없대요. 근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 세계에서 내가 자기 중요감이 충족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못 얻으니까 이걸 얻기 위해 정신병 환자가 된대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정신 세계에서, 환상의 세계에서라도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얻기 위해 그렇게 미쳐버릴 정도로 그걸 갈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해주고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면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닌가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찰스 수왑이 이 얘기를 했어요. 찰스 수왑이 철강한 앤드류 카네기가 유일하게 발탁돼서 고용이 되어서 나중에는 자신의 회사를 더 크게 키우는 정말 역사상 유례 없는 인물이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었는데 이렇게 강철 그 산업을 아우르는 최고의 리더가 된 단 한 가지 요소, 단 한 가지 노하우가 있다면 그거는 사람들로부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들 최고의 가능성을 개발하게 하는 방법은 격려와 칭찬,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앤드류 카네기 또한 이 얘기를 썼다라는 거예요. 평생 앤드류 카네기는요, 자기를 칭찬하지 않고 자기 직원들을 그렇게 칭찬했대요. 사적인 자리에서조차. 직원이 듣지 않는 자리에서조차 그들을 늘 칭찬하고 격려를 했는데 심지어는 묘비에도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현명한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하는 법을 터득한 자 이곳에 잠들다. 끝까지. 이게 직원을 칭찬하는 동시에 자기를 세운 거죠.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핵심은 뭐냐? 나보다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을 내 주변에 모이게 하는 그 능력.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것은 인간관계 기본 원칙이 토대가 되어야지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나 직원들에게 6일이나 음식을 주지 않고 굶기면 뭐라고 생각해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돼서 자기 자녀한테 일주일을 굶긴다? 그거는 근데 안 되죠. 잡혀가요. 근데 사람들은요, 모르고 있는 게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 먹지 않게 꼭 필요로 섭취해야 되고 너무나 갈망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건 바로 진심 어린 칭찬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진심 어린 칭찬을 단 한 번도 주지 않고 6주, 60년 동안 지나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체적인 영양분은 공급을 받겠지만 심리적으로 진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정말 진심 어린 자기 중요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칭찬과 격려의 말인데 그거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데일 카네기를 거울에 항상 붙여놓고 간대요. 자, 나는 지금 걸어가고자 하는 이 길을 딱 한 번만 지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거나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 지금 바로 난 행하겠다. 나는 미루지 않겠다. 왜? 나는 지금 이 길을 다시는 지나가기 못할 것이기에 지체하거나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치 회장님이 정원을 깎는 잔디 기사를 만나도 직접 달려가가지고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대단합니다. 칭찬을 해주고 그럼 그 말에 그 잔디 기사는 평생 잔디를 깎아왔지만 누구에게도 이런 칭찬을 받지 못했는데 너무 감동이다. 그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한 수기들이 무궁무진한 게 바로 리치 데보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리치 회장님의 책을 읽으면서 또 이러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지 라는 각오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하다. 여기서 한 가지, 아첨과 찬사는 다르다. 사람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과 그냥 이사에서 흘러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첨은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러니까 가벼운 아첨은 하지 말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하고 찬사는 아낌없이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요,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아끼며 평생을 걸쳐 그걸 되풀이해야 한대요. 놀랍죠? 당신이 그것을 잃어버린 뒤에도 상대방은 그것을 두고두고 반복한다. 리치드 부스가 우리가 아는 위대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고등학교 때 은사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똑부러지고 재능 있는 청년에게라는 그 글을 보고 내가 이런 리더십이 있었네? 발견을 하고 그 말을 평생 마음에 감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절대 비판하지 말라. 아무 쓸모가 없고요. 그거는 정말 바보들만 하는 짓이다라는 거. 두 번째,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두 가지 원칙을 제가 오늘 풀어봐 드렸고요. 여러분, 이 책 머스트 리드 아이템입니다.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요, 서점에 다 있기 때문에 다들 사셔서 꼭 읽으시면서 이거를 읽고 내가 접목시키고 내 삶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저희 아메이사 훨씬 더 능률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 북텔링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